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주말이니까 이제 조선사 하겠습니다만 평일에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전쟁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서운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 뒤에 4자리 1894, 1894년에 있었던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민중들의 함성과 외침. 아니 강의 좀 영상 보셔야 됩니다. 물론 통탄스러운 일이죠. 분노 유발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그래도 또 나름 자랑스러운 동학농민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조선사를 가긴 합니다만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거나 또 아니면 역사를 이제 강의하다 보면 먼저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기록이나 책들을 통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이라든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이 부분은 먼저 알았구나라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또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강의하거나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아무래도 좀 부각해서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어떤 인물의 여러 가지 나쁜 부분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좋은 부분이 새롭게 드러나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쁜 부분을 살짝 강조하다 보면 가려지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세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다 보면 세종이 노비종목법 실시해서 노비수를 양산했다. 그런 걸로 세종을 비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노비종목법으로 세종을 비판할 사항이 아니라고 노비제도까지 들여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저 앞에 세종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노비종목법을 이야기하면서 세종을 비판하신 분들은 세종의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요. 거의 10%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 하나 가지고 세종을 그러니까 또 그리고 세종만큼 애민의 마음을 가진 왕이 존재했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인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렇게 살짝 선빵을 날리는 거고 이제 조선사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인종했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 명. 그럼 명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종 건너뛸게요. 할 게 뭐가 있어. 엄마 눈치만 보고 있는 그냥 바보 임금이었지. 그럼 선조? 선조 가면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임금 랭킹 1, 2위를 다투는 선조? 곧 임진란 들어가겠네? 근데 너무 설레지 마시고요. 또 내가 혼자 또 설레발 떤다. 설레지도 않는데, 그쵸? 오늘 인종 끝났으니까 명종 때 문정왕후와 윤원영 이야기 그리고 정난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들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왕이 인종이었죠. 그리고 명종이 왕이 된 바로 1545년에 마지막 4번째 사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화라는 표현은 저기 경종 때 가서 신축년과 이민년에 있는 옥사, 이것도 신임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사화의 시기를 16세기라고 하죠. 15세기 훈구파들이 집권했고 15세기 말 성종 때 사림들이 삼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중앙 권력자들 훈구 세력과 지방에서 중앙 정교로 밀고 올라오는 사림 세력의 대립, 그 과정에서 힘이 약한 사림들이 화를 입는다. 이걸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보통 4개가 있는데요. 연산군이 무어야 우리 중조할아버지를 욕해 무어사화. 연산군이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갑자사화. 이 2가지 사화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주초위왕 너무 기묘하게 죽잖아요. 기묘사화. 자, 그리고 명종이 왕이 되니까 당시 소윤이었던 윤원영이 대윤이었던 윤림일파를 신나서 을싸고 죽이는 을사사화. 앞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는 제가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을사사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너무 착했던 왕 인종의 엄마가 장경왕후고 장경왕후가 인종 낳자마자 죽어버린다라고 했죠. 장경왕후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인종의 아명을 엉명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는 유언까지 남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경왕후의 오래비가 윤임입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이제 중종의 3번째 왕비인데 문정왕후가 딸만 낳다가 왕비가 되고 한 20년쯤 됐던 34, 5살 이 무렵에 아들을 낳으니 그게 경원대공이고 훗날에 명종이 돼요. 그
경원대군의 엄마, 명종의 엄마 문정왕후의 오래비가 윤원영입니다. 더 쉽게 갈게요. 인종의 외삼촌이 윤님이고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형이야. 그런데 아니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어린 14살짜리 명종이 왕이 되니 윤원영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건 정말 대박이잖아요. 내 조카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 윤원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윤일파라고 해요. 소윤이 신나서 대윤을 죽여버리는 거지. 윤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대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파평윤씨 아닙니까? 보통 조선란 나라에서 가장 왕비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숫자는 지금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보통 청주 한씨, 그 다음 여흥민씨, 민자영, 태종 부인, 원경 왕후, 뭡니까? 인현왕후 다 민씨죠. 그리고 이제 파평윤 씨는 여러분 파평윤 씨는 최근에 가까이 등장하는 왕비들인데 그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그리고 성종의 부인이었다가 폐비된 폐비윤 씨 그리고 다시 중정이 된 정현왕후인가 그리고 바로 인종의 엄마 장경왕후하고요 명종의 엄마 문종왕후가 다 파평윤 씨입니다. 그래서 이 윤 씨들끼리 싸움이었죠. 근데 소윤이 대윤을 신나서 죽이는 과정에서 그 소윤과 대윤 편에 섰던 살인들까지 화를 입으니까 이것도 사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윤이 대윤을 을사하고 죽였다. 을사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님 날아가고 명종이 왕이 되고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정왕후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착한 왕 인종을 자기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세자를 끼고 돌았거든. 그래서 이 세자도 진짜 문정왕후를 어머니처럼 따랐거든. 근데 세자보다 거의 20여 살 어린 갓난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문안이 서면 나를 언제 죽일 거요 세자 나와 내 아들 죽일 거면 빨리 죽이시오. 그러니까 인종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아니 세자궁 동궁에 불이 났다라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때 또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세자궁에 불이 났을 때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려서 세자가 빠져나오기 힘들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아 누가 세자궁에 불을 질렀겠어요. 오색떡 먹고 세자가 그때부터 몸이 쇠약해졌다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종이 왕이 되고 음식하고 아예 약을 입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여나 여기에 비상이 들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 증세가 생겨서 이제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착했던 왕 인종을요 그렇게 스트레스에 밥도 못 먹게 해서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끝내 왕으로 만들었으니 권력욕만큼은요 어마어마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그 명종이 왕이었던 시기에 조선이 뭐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세기 왕들은 독재자였다고 하더라도 태종도 있었고 세조도 있었고 그리고 세종이나 성종 같은 성군이 있었던 반면에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인데 그 중종과 명종, 중종 38년과 명종 22년이 가장 아까운 60여 년의 세월 아닙니까? 중종 앞에는 연산군이 있었고 중종과 명종 사이는 인종 8개월짜리 왕이 있었고 명종 다음에는 선조잖아요. 그래서 16세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16세기가 그 수치체제가 굉장히 문란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자영농은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이제 지대라고 하죠. 그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 지으면 그 생산량의 절반을 갖다 바치는 막 병작반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요. 좀 어렵겠습니다만 공납의 폐단, 방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고 군역의 폐단, 방구수포 폐단, 황국지의 고리대화 이런 게 거의 다 16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16세기 명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문정왕후가 그렇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임꺽정의 난까지 일어나니까 명종과 문정왕후는 절대로 좋은 왕과 그 다음 대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저는 조선란 나라가 조선 후기의 국력이 그렇게 약해진 이유는 바로 성리학적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럼 성리학이 조선을 병들게 만들었는데 성리학적 가치관이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만들었고 왜 문제가 된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봐. 이런 것도 제가 혼자 평상시에 생각을 했으니까 가장 먼저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살인들 사대부들이 벗어나지를 못해버립니다. 명나라 중국을 물고 빨아요. 화이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존화주의. 나중에 이제 뭐 친명, 배금, 존명, 배청 때문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일어나는 꼴을 보십시오. 바로 이 사대하는 마음이 성리학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리학의 문제점, 성리학적 신분질서. 소수의 양반 특권층만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정말 피눈물 흘리고 살아야 됐던 많은 여인들과 서얼들과 천인들의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위정척사적 사상 세 가지 사대하는 마음. 신분질서, 위정척사. 위정척사가 뭔데요? 정도를 지키고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한다. 정도는 오로지 성리학이에요. 사악한 건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은 다 사악하기 때문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특히 살인들에 의해서 뿌리내려지는 과정에서 기술 문화가 천시돼 버립니다. 조선 후기 망하는 건 이 세 가지 때문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조선의 왕들 중에 이 성리학적 가치관을 깨려고 하는 왕이 과연 존재했는가? 성리학자들이 비판하는 다른 종교에 심취했던 왕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세종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훈구 사대부들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넓은 의미의 훈구는 15세기 관료도 훈구라고 보자고 했죠. 지금 이렇게 훈구 사대부라고 하면 아니 선생님 훈구는 세조의 척신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사대부들이 전하 주상전하 아니되옵니다라고 해도 불교 신자였던 세종은요, 경복궁 앞에 네 불당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석가를 찬양하는 악장 월인청강지공 만들었고, 자기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의 일대기를 글로 쓰거라 석보상절 만들었죠. 그 아들 세조는 이제 자신들의 공신들과 함께 그렇게 놀고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원각사 만들고, 그 유명한 원각사 10층 석탑도 만들고, 그 불경을 언해야 한다라고 해서 강경도감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때 만들어졌던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통합해 가지고 월인석보를 간행하기도 하죠.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세조가 조선의 성리학을 인정하지 않겠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들을 관직에 등용하지 않겠다,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신분질서 문제가 있다, 중국에 사대하는 거 문제가 있다, 막 그렇게 기존의 성리학적 가치관을 깨려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의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걸 조선의 왕비가 그걸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정왕후예요. 저 문정왕후 좋은 왕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백성을 위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승과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고려 과거 제도가 문과, 승과, 잡과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과, 무과, 잡과, 그래서 무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양반이다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문무반, 양반. 근데요, 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승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도 폐지 살짝 됐다가 이제 조광조가 또 폐지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승과를 부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보우라는 스님을요 굉장히 중용하면서 그 서울 지금 강남의 큰절 봉은사 맞죠? 그 주지로 삼으면서 아주 정말 진짜 날마다 절에 가가지고 명종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3살에 죽어버려요, 세자가.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또 아들 낳게 해주십사 하고, 그러면서 신하들이, 관료들이 그렇게 보우를 죽여라, 승과를 폐지하라고 해도 문정왕후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당시는 조선은 유생들의 나라고 사대부들, 성리학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유생들이요 절에 들어가서 막 스님들 두드러 패고 그렇습니다. 스님은 거의 천인 취급받았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리학자들은 절에 들어오지 말거라고 명령을 내린 것 역시 문정왕후인데, 바로 이 문정왕후와 함께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시대는 불교가 지금의 신천지 취급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씨, 편집해야 되겠다. 윤원영의 부인이었던 정난정, 옛날 여인천하 드라마에서 이 정난정 역을 강수연 씨가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공 아닙니까? 간혹 가다가 정난정이 실존 인물이야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인물 맞습니다. 여러분, 문정왕후 오래비 소윤의 대표주자 윤원영은 판서는 당연한 거고 나중에 끝내 영의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윤원영 집에 엄청난 재물과 금은보화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하고, 그 정난정은 원래는 윤원영의 첩이에요. 근데 윤원영과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윤원영의 먼저 부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윤원영의
먼저 부인 김신가를요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린 여인이 정난정이다. 그래서 보통 문정왕후도 그렇게 인종을 힘들게 만들었던 왕비고 문정왕후와 함께 짝짝꿍하고 정난정이 권력자 윤원영의 정경부인까지 됩니다. 그런데 정난정은 약간 천출이거든요. 그 천출 정난정이 궁궐까지 드나들면서 문정왕후 만나고 이렇게 정난정이 불교적으로 문정왕후와 연대하고 남편 윤원영과 사랑하면서 어찌 보면 이 세 명의 삼각 트로이카가 형성돼 가지고 이들이 명종시대 20여 년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조선의 살인들 입장에서는 용서를 못해요. 특히 살인들 17, 18, 19세기 조선을 이끌어가는 살인들이 위정척사가 더 강해. 불교를 이렇게 숭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문정왕후와 정난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난정을 좀 알아보자고요. 저 진짜로 이게 이런 부분이 정난정에게 있었네 그래서 정난정을 좋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정근대 사회의 역사적 인물들 중에 이렇게 여성으로서 이름을 좀 날린 여성들이 참 솔직히 박수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미화되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잘못되게 알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왕후도 그렇고 천추태후도 그렇고 그런데 명성황후야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문정왕후도 대장금 드라마 할 때마다 장금이가 음식 만들면 착하고 인자하게 나와가지고 맛있다 하고 막 먹고 막 그러셨잖아. 근데 정난정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정난정이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이야. 근데 엄마가 첩인데 천출 출신 첩이야. 이게 이제 일천즉천이라는 게 적용돼가지고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천하면 자식은 천하다. 그래버리면 천인인데 그래도 엄마가 첩이 됐기 때문에 양반의 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서얼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럼 엄마가 첩인데 엄마가 양인 출신 첩이면 서자고 천인 출신 첩이면 얼자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서얼 출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반 집안의 파평윤씨 윤원영과 사랑을 하게 되고 먼저 부인 쫓아내버리고 윤원영의 첩이 들어갔다가 정실 부인까지 되는 거고 원래 서얼들도 서울 차대법, 서울 금고법, 너무 이렇게 학문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 서울 차대법은 태종 이방원이 방석이 방번이 죽여놓고 방석이 방번이는 우리 아빠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 아들이니까 첩들의 자식이야라고 하면서 첩들 자식을 차별하자 서울 차대법 만들었고요. 경국대전 때 성종이 서울들의 문과응시를 금지하는 서울 금고법을 집어넣죠. 그래서 서울들은요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직에도 올라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관급에 올라서지 못해요. 그런데 서울 출신 첩이 그 어마어마한 파평윤씨 집안의 윤원영의 부인이 된 것도 대단한데 정경부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니까. 개인 능력은 뛰어나죠. 근데 자신의 출신이 한계점이 보여서 그런지 그 권력자 윤원영 집에서는요 노비 출신이거나 서울 출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윤원영 집에 몰려듭니다. 그러면 정난정이 이들을 정말 애틋하게 보살피는데 정난정이 어마어마한 불교 신자였잖아. 정난정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요. 사람은 다 부처고 사람은 다 보살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권력자 윤원영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정난정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역대 정승 중에 영의정이었던 윤원영이 처음으로 서울들도 문과응시 할 수 있도록 하자, 서울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법을 없애자, 서울 차대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바로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정승급 인물이 윤원영이라는 걸 아신다라면 어찌 보면 이 윤원영과 정난정이 성리학적 가치관에 도전한 거죠. 일단 성리학적 가치관 중에 중국에 사대하지 말자 그런 걸 한 건 아니지만 조선의 신분질서의 반기를 든 건 분명하고 그 다음 오로지 성리학만을 절대시하고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은 다 천대시하는 그 분위기에서 엄청나게 불교를 신봉하면서 불교 국가로 한번 조선을 바꿔보려고 했던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문정왕후 죽고 난 다음에 명종시대 이후에 선조 때부터 살인들이 정계 일색을 장악하는데 살인들은 위정 척사 사상이 훨씬 강하단 말이죠. 이 살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난정이나 윤원영이나 정말 나쁜 년놈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난정, 윤원영이 착한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엄청난 재물도 모았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혹시 살인들이 17, 18, 19세기의 역사의 승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둘이 좀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어버려요. 근데
조카였던 명종도 윤원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윤원영이 문종하고 만나가지고 누님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해가지고 왕과 회의석상에 들어가서 전하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명종이 눈치 많이 보거든. 그래서 명종이 윤원영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만 문종하고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종하고 날아가고 신하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데 명종이 먼저 윤원영 제거 이야기를 꺼내서 윤원영이 유배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정난정도 함께 유배를 가죠. 유배 가는데 이제 언제 사약 먹고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난정이 멋있어. 자기 몸에 사약을 넣고 있다가 금부도사가 온다. 실은 금부도사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잘못 판단한 거예요. 하인이. 다른 뭐 사또 같은 사람이 오니까 사약 들고 오는가 봅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남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라고 바로 비상약 먹고 죽어버리잖아 정난정이. 그러니까 정난정이 죽으니까 그 정난정을 슬퍼했던 윤원영이 5일 후인가 닷새 후인가 시름시름 앓다가 함께 죽어버리죠. 와, 이 사랑, 이게 여러분 신부를 뛰어넘는 사랑. 파평윤 씨 윤원영과 천출 출신 정난정의 사랑, 그리고 그 정난정 천출 정난정을 사랑함으로 인해 조선의 천출들에게 조선의 서얼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정승 윤원영, 우리가 알고 있는 윤원영과 완전히 반대되죠. 역사는 누가 기록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기록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명종 건너뛰어버리고, 그리고 문종왕후가 아무리 나쁘다고 한들 이 우리 전체 역사에 끼치는 그 악함이 어찌, 아직 제가 명성하고 민비 이야기는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비야 비할 바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문정왕과 권력을 잡고 불교를 숭상하고 그런 부분이 사대부도 입장에서 못마땅했지만 나중에 문정왕후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쁜 글들을 남겼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또 재밌게 보셨으면 정말 감사드릴 거고요. 문정왕후, 윤원영, 정난정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에 선조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